요제 그 59쪽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다뤄보면 그 주택임대차법에서는 임차인을 주로 이제 보호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그 임차인들, 주거용 부동산은 임차인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데 그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 당시에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고 앞서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을 파악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이 매각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자기의 그 임차 보증금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요게 대항력이거든요. 이 대항력을 있는 그 임차인들은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차 보증금이 그죠? 임차 보증금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는 얘네에 대한 배당이나 권리가 없어요. 변제 순서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임차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지불한 그 부동산에 대한 그 사용에 대한 이 지불한 그 보증금인데 이 보증금은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제 내주면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임차 보증금이 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돈이면서 청구하는 채권적 권리, 우리가 이제 물권적 권리냐 채권적 권리냐 이렇게 따졌을 때 채권적 권리, 청구하는 채권적 권리다 보니까 이 채권적 권리가 이 임대에 대한 상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이 매각 부동산에 요 부동산에 뭐 요게 임차인이다 그럼 여기에 살고 있었지만 이 부동산이 매각이 돼도 이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얘가 받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이 채권적 권리를 물건처럼 만들었어요. 물건화 시켰다 그래가지고 이 임차 보증금 이제 임차인은 누구예요? 차임을 지불한 사람이 임차인이죠, 그죠? 차임을 지불하고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 대항력을 줍니다. 대항력을 줘가지고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누구에게나 이 차임을 지불해주지 않으면 부동산을 내어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대항력을 이것을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그러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다.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이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이 임차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는 부동산을 내어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임대인한테 이 임차 보증금을 주면서 이 집이 만약에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이다. 3억짜리 집에 내가 한 2억 5천만 원 임대차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 요거보다 앞서서 다른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임대차 그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2억 5천보다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선순위 앞서서 채권이 없다면 이제 우리가 선순위 임차인이라 그러고 2억 5천을 주는 사람에게 집을 비워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요 2억 5천을 지불했지만 요거에 대해서 채권적 권리라서 매각이 되었을 때 순서가 없다 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얘한테 확정일자를 받아가지고 이 확정일자의 순서에 따라서 너도 매각이 되었을 때 배당을 해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정일자는 경매가 아니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날짜예요. 확정일자는 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관공서, 동사무소나 등기소 같은 데 가서 보여주면 그날의 날짜를 찍어주게 됩니다. 오늘 사례에도 보시면 그 여의도동에 있는 시범아파트 여기도 보시면 전입일자는 2004년 1월 26일로 3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확정일자가 미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는 뜻이고 이 배당요구를 2015년 6월 30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이때 배당요구를 안 하는 바람에 배당요구에 대한 내용이 확정일자도 알 수 없게 되었고 배당요구도 안 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억이 말소기준, 이 부동산의 매각 그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권리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매각 대금에서 인수하는 금액만큼
떨어졌을 때 입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내용 이제 이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임차인은 이렇게 이 날짜에 따라서 우선 변제를 하는데 우리 우선 변제라는 게 자, 우선 변제가 저도 이걸 처음 배울 때 되게 우선 변제가 되게 헷갈렸었어요. 근데 우선 변제를 순위 변제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편한 게 우리가 우선이란 무엇보다 우선이잖아요. 그죠? 무엇보다 우선이 아니라 여기에 되어 있는 요 확정 일자의 순서대로 앞서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이 있으면 근저당이 우선 변제, 그다음에 그 다음이라 그러면 확정 일자 그 날짜 순서대로 배당을 하는 게 우선 변제고 근저당권도 맞죠.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그죠? 우선 변제권이 그 등기되어 있는 날짜의 순서대로 배당을 해 주게 되는데 얘는 확정 일자를 받아 놓으면서 대항력이 있던 없던 요 날짜를 기준으로 자기의 우선 변제 순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생겨서 매각 대금에도 요 날짜를 기준으로 배당을 해주게 되는데 우리가 실무에서 보면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날짜가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되게 많은 경우 왜 그러냐면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 이 부동산에 전혀 그 채권이 없었어요. 없었으면 여기 보신 것처럼 차임 지불하고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나 2억 5천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개를 할 때도 앞서서 무슨 권리가 있거나 뭐 채권이 있으면 당부를 하죠. 꼭 확정일자 받아 놓으세요라고 당부를 하는데 앞서서 아무것도 없으면 누구에게나 꼭 당부하지 않아도 얘는 누구에게나 2억 5천을 받아갈 수 있는 임차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를 안 받아놓고 만약 예를 들어서 2억 5천에 이런 임차인이 뭐 2010년 6월 20날 이제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렇죠? 전입신고를 하고 이제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등기되어 있는 권리 같은 경우도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지 않으면 여기에 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때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하나도 빚이 없었던 집이 어느 날 이 임차인이 임차인은 누구라 그럴까요? 이철수라 그럴까요? 이철수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이 부동산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데 봤더니 한 1년 정도 지나고 2년 정도 지나서 2012년 돼가지고 연장 계약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연장 계약을 한 5월 달쯤에 하려고 봤더니 내가 2억 5천에 살고 있어. 사실 이 임차보증금은 등기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누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장 계약을 하려고 봤더니 앞서서 무슨 조그만 압류 같은 게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주인이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고 다음 순서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건 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1년 6월 30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근저당은 이 임대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나 누구에게나 돈을 빌려받으면서 했은 권리라고 할 수 있고 2011년 7월 20날쯤 돼가지고 어떤 압류가 체납이 있어가지고 압류가 되거나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어요. 얼마인지 모르는 근저당은 얼마인지 알지만 압류는 얼마인지 금액이 특정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즘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그냥 여기서 연장을 해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연장 계약을 하려고 2012년 2년이 지난 5월쯤에 연장 계약하려면 다시 한번 등기부등을 떼봤더니 이런 권리가 있으면 연장 계약을 할 수 없거나 이때 가가지고 내가 그러면 이때 이런 게 없을 때는 확정일자 없어도 편안했는데 이제서 확정일자 받아놓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등기소 가가지고 5월 20날 등기소나 동사무소 가가지고 내가 있었던 요때 계약한 그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 받아주세요. 날인해주세요 하면 그날의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간 날에. 그죠? 그럼 얘는 요때 대항력을 확보했지만 얘가 배당받을 수 있는 순서는 이렇게 미뤄지는 거예요. 그죠? 이 날짜가 다를 때는 늦은 날 0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를 수 있는 확률이 왜 많냐면 요 임차인도 2010년 6월 20날 계약을 하면서 전입신고를 해도 이 사람의 실제 계약한 날짜는 요거보다 한두 달 빠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거는 임대차 계약서에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0년 5월 10날도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게 안전하대.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날 확정일자를 받아놓을 수도 있어요. 전입신고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렇게 확정일자가 다른 날, 똑같은 날 하면 좋지만 사실 똑같은 날 받기가 조금 어려운 게 똑같은 날 받으려면 이사도 해야 되고 전입신고도 해야 되고 막 바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날 확정일자를 다 받아놓는 임차인들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안 받아온 사람도 있고 뒤에 봤더니 이제라도 받아야겠다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날짜랑 다를 때는 요거를 늦은 날 이런 사례를 보면 얘가 일부러 먼저 해놓은 경우라서 늦은 날로 기준을 하는 게 우리 사회통념상 맞겠죠. 그래서 확정일자랑 그게 다른 날에는 늦은 날 0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음날 그 진행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 이런 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마련이 된 그 목적이에요. 그죠?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뭐 3억짜리 집에 2억 5천이라는 임차인을 해가지고 자기 대항력을 확보하고 이렇게 있는 임차인이면 또 괜찮지만 만약에 이런 부동산을 봤더니 3억짜리 집에 이미 뭐 한 2억 정도가 근저당이 설정돼 있을 수 있어요. 그죠? 3억짜리 그러니까 그냥 LTV를 70%에 2억 1천만 원에 그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요. 그럼 이런 부동산은 세도 못 넣고 무조건 주인이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죠. 이런 부동산도 중개를 통해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금액만큼 빼고 요 금액에서 이 보증금 얼마에다 그 나머지 금액은 월 차임으로 지불하게 되죠. 그죠? 월 임대료로. 그러면 뭐 이게 지금 2억 5천짜리다. 그럼 월 임대료 전환을 해가지고 얼마 정도 할까요? 뭐 5천만 원이다. 보증금은 뭐 3천만 원밖에 없다. 뭐 3천이나 5천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3천으로 할게요. 3천만 원의 나머지를 월 차임으로 하게 되면 2억 5천짜리면 3천 빼면 2억 2천이면 한 100만 원 정도 될까요? 그죠?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100만 원을 월 차임으로 이렇게 그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죠. 그죠? 왜? 이 사람은 보증금이 없는 임차인일 수도 있고 이 앞서 있는 권리가 있어가지고 보증금을 제대로 2억 5천을 다 주면은 위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부동산이 만약에 이 저당권이 이제 담보권 실행을 해가지고 경매가 넘어가게 된다. 그럼 얘도 이 3천만 원을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다른 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마련된 법이고 주거용 임대차 보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그 도모하다 보니까 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 이 3천만 원에 100만 원을 낸 사람의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보증금이 3천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상가 건물에서는 얘가 3천만 원에 100만 원의 임차인이라 그러면 100만 원을 낼 수 있는 능력으로 봐요. 영업적 능력으로. 그러니까 얘를 환산해가지고 이 금액에 반영을 하는데 아직은 임대차 보호법, 주거용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 100만 원을 아직 능력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3천만 원이 보호해줘야 되는 사회적 약자로 보는 그런 해석이라서 요 임차인,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금액에 있는 임차인은 이런 권리가 다 순서가 돼 있어 가지고 요 사이에 뭐 또 다른 압류가 있고 그러면 너무나 작은 임차인인데 이것마저 배당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죠? 3천만 원이 전 재산인 소액 임차인이 금액이 상당히 작은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게 되니까 이런 소액으로 보호해줘야 되는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런 순서를 다 제끼고 최우선으로 우선 변제를 하는데 이렇게 우선적인 순서 변제를 하는 게 아니라 순위를 무시하고 변제를 해주게 되는 이런 소액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그 적용 기준도 있는데 소액 임대차 보호법에서 적용되는 최우선 변제 임차인은요. 자기의 권리가 우리가 확정일자는 이렇게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을 해주지만 소액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배당을 해줘야 돼요. 그죠?
확정일자는 순위 변제받는 순서인데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자기의 권리가 3천이라는 소액 임차인이며 어느 지역에서 자기가 나 소액 임차인이라는 걸 권리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있든지 없든지 빠르든지 늦든지 상관없이 최우선으로 변제를 해주게 되는 게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입니다. 그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종기 이전까지 소액 임차인은 꼭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을 해주게 되고요. 요 보호법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그 보증 그 적용 범위는 우리가 84년 뭐 담보가 설정이 언제 됐느냐에 따라서 이 표를 보시면 뭐 300만 원 이하의 세입자에 대해서 보증금 전액을 해주고 지금 현재 2015년이다 보니까 우리가 2015년에 주택에 그 임차하는 주택, 임차 주택에 보면 대부분 담보 설정이 요 사이에 돼 있거나 요거보다 앞서 돼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 잘못 이제 뭐 우리가 그 임차 보증금 요즘 전세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임차 보증금이 위험스럽다면서 확정일자 꼭 받아놓으라 그러고 소액에 대해서는 9,500만 원 이하일 때 3,200만 원만 이렇게 먼저 배당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요 3,200만 원까지만 먼저 배당을 해주는 거지 나머지 9,500 중에 6,300만 원은 배당을 못 받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지 임차인으로서 자기의 보증금을 잘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요 임차 보증금 중에 요 부분 지금 현재는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에 한해서 9,500만 미만일 때 서울 지역에 3,200만 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 그 아파트 역에서도 보시면 그 시범 아파트 역에 보시면 담보 설정이 언제 돼 있냐면요. 근저당 설정 2010년 1월 8일 날 돼 있어요. 그죠? 2010년 1월 8일은 담보 설정이 언제 돼? 요 구간에 들어가요. 2010년 1월 8일. 2010년 1월 8일이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죠. 그죠? 2008년 8월 27일에서 2010년 7월 25일 요 사이에 그 범위 안에 들어가서 요때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은 수도권 정비계획 과밀 억제권역 광역시 여기 서울은 여기 들어가죠. 6천만 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에 대해서 2천만 원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 그 중개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요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은 중개사님은 9,500만 원 미만일 때 3,200만 원만 받는다고 잘못 중개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의 적용, 그러니까 그게 그 담보가 언제 설정되어 있냐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현재 뭐 2014년 1월 1일 이후에는 9,500만 원 미만이니까 지금 이런 부동산을 만약에 중개한다 그러면 3억짜리 부동산에 9,500만 원 미만에 3,200만 원이니까 그러면 우리 9천만 원으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적용 못 받죠. 만약 이 부동산이라 그러면 2010년 1월 8일 날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이거에 대한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대출 받을 때 방 공제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3억짜리 아파트에 만약에 대출을 받으면 3억짜리 아파트에 방이 3개면 예전에는 방마다 방공제라는 걸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동산 3억짜리 부동산에는 지금 대출 한도가 뭐 LTV 70%에서 2억 1천만 원이죠. 그죠? 2억 1천만 원에서 최우선으로 배당받아가는 금액만큼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대출 받을 때 보면 이제 이 부동산이 2억 1천만 원 대출이 이게 이제 대출 한도죠. 이 금액에서 방 하나마다 각각의 임차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하나마다 지금 이 부동산은 2010년 1월 8일이니까 요때 담보를 설정할 때는 방 하나마다 세를 들어오면 여기서 6천만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씩을 다 받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6천만 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 1억 5천만 원만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 대출의 범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요게 지금 방공제로 얘네가 담보를 설정하고 근저당권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대출이 나가는데 이 채권이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강제 매각이 됐을 때. 근데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해서 그 담보를 확보했는데 이런 순서하고 다르게 누군가가 먼저 받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만큼 옛날에는 방이 몇 개냐 뭐 대출 받을 때 요즘은 이제 전체를 하나로 봐가지고 방을 뭐 30평 아파트다 그러면 그 중에 방 하나를 하나 놓는다 이게 이제 좀 인정이 안 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만 빼는 추세인데 그것도 이제 그 논리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때는 방 하나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방공제 한다 이런 뜻이 요 최우선으로 빼가는 금액만큼을 나중에 매각이 되었을 때 이런 임차인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임차인들은 여기 한 것처럼 이후에라도 매각 그 이후에라도 자기가 소액으로만 임대차 계약을 하면 최우선 변제 범위 안에 적용이 되면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집에 방이 3개다. 그러면 3개 곱하기 요 해당되는 구간에 6천만 원 미만일 때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에 3개가 최소한 먼저 빠질 수 있죠. 최우선으로.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을 뺀 금액 1억 5천만 원만 대출을 해주게 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최우선 변제 금액만큼 빼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 이렇게 된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요런 내용이고 여기서는 어느 지역이냐 뭐 보증금의 규모가 얼마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고 여러분들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는 이유가 그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이나 채권 설정이 요거를 살펴보셔야 돼요. 요걸 살펴보시고 이 부동산을 만약에 우리가 중개를 한다 그러면 2010년 1월 8일이니까 누군가 소액 임차인을 하게 되면 6천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해야 2천만 원을 받아가는 거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그 상업용 부동산도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 내용을 보시면 이 부동산 2010년 10월 1일이에요. 그 다음 구간에 들어가죠. 그렇죠? 2010년 10월 1일은 2010년 7월 26일에서 2013년 12월 31일 요 범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서울시면은 7,500만 원 미만의 세입자 이하의 세입자에 대해서 2,500만 원을 먼저 배당을 해주는데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돼 있어요. 요때가 근저당권의 우리 담보 설정일이고요. 요때 이제 이렇게 배당표를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배당해야 될 금액은 2억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부동산을 통해서 받아가겠다고 한 사람 3억 6천만 원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를 어떤 순서에 따라 해주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렇게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 6천이냐 4천이냐 이 금액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에 따라서 2,500씩을 먼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7,500만 원 미만의 세입자에 대해서 이하의 세입자에 대해서 2,500만 원 해주니까 7,500만 원 이하잖아요. 그죠? 이때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놓은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놓은 비임차인은 그 임차보증 6천만 원이고 그러고 나서 그 같은 날 4천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했지만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은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같이 2,500, 2,500씩 배당이 된다는 뜻이에요. 등기는 얘네는 사실 등기가 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그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매각이 진행돼서 여기에 있는 임차인 B씨라는 임차인한테 임차인이면 권리신고를 하거나 배당 요구를 하세요라는 통지를 받게 되면 그때 나타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3억 6천의 그 채권자들을 2억 4천을 배당하는데 맨 처음으로 요 배당 날짜 이 등기 순서가 얘네가 먼저 받죠. 그렇죠? 등기되어 있지 않지만 배당 순서가. 그래서 1순위 배당으로 2,500, 5천만 원이 빠지고 그 다음 남은 돈으로 요 순위에 해당되는 순서에 따라서 1억 1천만 원을 배당해 주는데 이 부동산으로 보면 지금 얘가 지금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죠. 그쵸? 앞서 있는 권리라서. 요 권리가 있는 거를 알고 임차한 B라는 C라는 임차인들은 그 중에 6천만 원 중에 2,500만 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3,500만 원은 요 날짜 순서에 맞게 돈이 남으면 배당을 받아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배당하고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 2,500 배당해서 5천, 6천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등기 그 배당 순서에서 배우겠지만 최우선 변제 다음 순위로 배당되는 게 당해세입니다. 이 부동산에 설정된 당해세는 이 8천만 원이라 그러면 당해세는 여기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권리이기 때문에 순위가 늦더라도 일단 등기를 하죠. 그죠? 등기를 해서 이 부동산에 그 부과된 당해세는 등기가 늦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의 순서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 다음으로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2,500, 2,500 두 개 되고 그 다음 8천만 원 되고 남은 돈으로 1억 1천만 원을 주게 된 이런 내용이죠. 그럼 말소기준 권리는 1억 8천인데 1억 1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7천만 원 못 받았죠. 7천만 원 못 받은 거는 이제 이 채무자 하면서 소유자한테 이제 달라고 해야 되는, 이때는 근저당을 설정해서 확보한 채권이지만 이제는 근저당 권이 이제 여기서 말소됐죠. 그렇죠? 그 사람 개인한테 가가지고 주세요 하면서 이 사람이 배당받은 표 있잖아요. 1억 8천이 청구액인데 1억 1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 7천만 원은 이제 계속 청구를 하겠죠. 개인적으로 독촉을 하고. 그러다 그 사람의 어떤 재산이 생기면 그때 가서 압류를 하죠. 그죠? 가압류를 하겠죠. 그렇죠? 일단 가압류 해놓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배당을 이렇게 해서 못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고, 주택 임대차 존속 뭐 보증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에 이제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3억짜리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5억짜리로 할게요. 5억짜리 부동산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2010년 6월 20날 이철수란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해요. 5억짜리 부동산이니까 2010년 뭐 한 70%로 할까요? 70%로 할게요. 그 임차 그 전세 비율이 그러면 3억 5천으로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 사람이 요 날짜로 전입신고를 해놨겠죠. 그죠? 근데 이 이철수라는 사람은 이 부동산에 이 임대차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볼 거예요. 그죠? 떼어봤더니 뭐 아무런 채권이 없어요. 그 채권이 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이 매각되었을 때 자기의 이 부동산 그 3억 5천을 지킬 수 있는 범위 내로 그 확보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거보다 앞서서 임대차 계약 당시에 뭐 1억이라는 그게 근저당이 있다 그러면 3억 5천하고 1억하고 더했더니 4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뭐 3억으로 뭐 줄인다든지 뭐 어떻게 아니면 내가 낸 돈으로 이거를 갚아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게 아무것도 없는 주택에 이제 이철수 씨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임대인이 5억짜리 집에서 3억 5천 받고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3억 5천 받은 걸 갖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2011년 뭐 3월 20날쯤에 어떤 이제 압류가 들어올 수 있거나 여기 임차인이 있으니까 이거를 담보로 대출받기는 힘들지만 압류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압류는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사람이 연장 계약을 하려고 2012년 이때 5월쯤에 봤더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을 다시 연장 계약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서 보증금 내주세요라고 하겠죠. 근데 이 압류 금액 이 부동산을 다시 이제 3억 5천을 받으려고 전세가 올라가서 한 요즘은 4억까지 한다. 그래서 4억을 받아서 3억 5천을 내주면 수월한데 이 집값이 한 4억으로 떨어졌어요. 거래가 없어가지고 4억으로 떨어지면 이 집값의 뭐 80%면 48, 30 3억 2천밖에 이제 전세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3억 2천이라는 임차인을 구하려고 그러면 요런 권리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을 안 해요. 그죠?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가 굉장히 곤란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이철수는 여기서 그럼 임차 보증금 안 주니까 내가 계속 여기서 살아야지 그럴 수도 있지만 꼭 이사를 가야 될 사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지방으로 가거나 뭐 어디. 그러면 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사를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2015 뭐 2년 지나서 증액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
차임을 빼달라고 했는데 안 빼주게 되면 요때라도 뭐 확정일자를 이제 받고 일자를 받고 요 상태에서 빼주세요 뭐 저 꼭 이사 가야 돼요라고 하는데 요런 금액이나 뭐 부동산 가격 변동이 돼가지고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자기의 보증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주거를 그 점유를 상실할 수가 있죠. 이사를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거를 배당받기 위해서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대항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항력이 차임은 지불했고 전입신고도 해놨고 그 다음에 점유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리면 전입신고도 상실이 될 수가 있고 점유도 상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부동산이 매각이 됐을 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3억 5천은 못 받았지만 그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빨리 받을 수 없는 때다 그러면 요 상황에서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이걸 가지고 요 날짜랑 해가지고 여기다가 임차권 등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세권 등기나 임차권 등기는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때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다가 내가 이런 사정으로 이런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내주지 않으니까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는 주인의 그 동의가 필요한 게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는 명령을 내주세요라고 법원에다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 임차권을 해라. 임차권 등기가 되도록 임차권 등기가 돼요. 등기가 되면 이 임차권 등기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게 아니에요. 그죠? 법원이 명령을 해준 거예요. 반환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그 임차권 등기가 되면은 요때 전입신고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요때 확정일자 된 내용하고 요게 그대로 임차권 등기가 되는 거예요. 요 내용이. 그래서 이때 요 전입신고하고 점유하고 요런 내용들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비록 전입신고를 다른 데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요때는 이때 이 사람은 이 이철수라는 사람은 여기에 등기부등본상에 아직까지 뭐 표시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등기부등본상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서 나는 3억 5천의 임차인이고 2010년 6월 20날 그 전입신고를 했었고 2012년 뭐 5월 20날 그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이다. 요 날짜대로 이게 혹시 매각이 되거나 그러면 얘도 똑같이 대항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임차인이 자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들도 있는데 한번 그런 물건이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여기 특수관리를 보면 이렇게 좀 임차권 등기 있죠. 그쵸? 아이고. 여기를 다 해제를 하고. 안 돼. 이걸로 할게요. 이게 또 꺼지면 곤란해. 그랬더니 임차권 등기되어 있는 물건들이 또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이제 가격을 순서대로 이렇게 해놔서 그렇고 이거를 선택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빨리 입찰하는 물건부터 이제 검색이 됩니다. 빨리 뭐 예를 들어 강북구 번동에 이거는 이제 제가 관심 물고 넣어놨었던 건데 아주 조그만 아파트예요. 2014년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예요. 이 물건을 한번 볼게요. 자, 전용 면적 대지권은 7평짜리 집이고요. 그리고 건물은 11평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만 다세대고 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우진 빌라 지하 1층이야. 지하 2층, 지하 1층에 2호예요. 우리가 이제 집 보면 이렇게 그 다세대가 건물 전체가 2층짜리 물건이고요. 이제부터는 집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집에 이렇게 되어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B01호, B02호, 101호, 뭐 102호, 201호, 2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부동산이 이 B02호죠. 그죠? 이 B02호의 대지권은 7.5평 정도 되고 건물 면적은 11평 정도 되는 요런 땅인데 요게 지금 처음 평가가 6천 몇백만 원이 됐어요. 6,600만 원에 그죠? 2015년 7월 뭐 별로 오래되지 않아서 그죠? 6,600만 원이 됐는데 그 부동산은 대부분 다 보면 건물하고 이 평가액이 틀려요. 그죠? 틀린데 오래된 건물은 이거 좀 88년도에 지어진 물건이에요. 건물이에요. 요런 물건들이 다시 요즘에는 2층짜리 다세대 빌라를 다 부셔서 4층이나 5층으로 이렇게 짓죠. 그렇죠? 5층으로 짓거나. 그러면서 지하를 아예 없애고 그죠? 위로 해가지고 피로틀 해가지고 뭐 이렇게 4층짜리 이런 식으로 건물 지어서 용적률 높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동산은 사실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7평이라는 땅의 가치가 더 높은 거예요. 그죠? 땅에 대한 가치가. 그래서 건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건물의 가액은 감가상각돼서 없어지기도 하고 점점 이제 대지의 가격이 4,200만 원이 대지의 가격이에요. 7평에 4,200만 원이면 평당 가격이 한 600만 원 정도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서울 시내 안에서 600만 원짜리 땅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그걸 보시면서 이제 요 부동산은 6,600만 원짜리인데 3,392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나 볼게요. 지층이라서 떨어진 이유가 첫 번째고요. 여기는 자 우리가 이제 말소기준 권리를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이 부동산에 2000년에 전선학이라는 사람이 상속을 받은 부동산을 2009년 4월에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그죠? 대출을 받아가지고 얘가 2009년 4월 8일에 우리은행에 3,480만 원이 있는 거를 안 전경숙이라는 사람이 2012년 3월 2일에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하죠. 그죠? 임대차 계약하고 전입신고 3월 2일 날 해놓고 확정일자 보세요. 2012년 2월 20날로 먼저 받아놨어요. 그죠?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얘는 전입신고는 요때 했지만 요거보다 앞서서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놨고 법원이 2015년 2월 9일까지 여기에 있는 그 권리자들 배당 요구를 해라 라고 정해줬더니 2015년 1월 7일 날 나는 임차인이고 그러니까 전경수라서 나는 임차인이고 나의 보증금은 2천만 원이고 확정일자는 2012년 2월 20날로 받아놨고 전입신고는 이렇게 해놨다고 권리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말소기준 권리는 2009년 4월 8일이고 그죠? 이 임대차 계약할 당시에 우리은행에 대출이 있는 걸 알고 했죠. 그렇죠? 알고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알고, 그 다음에 권리상에서는 이제 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유선이식에 또 증여하죠. 그죠? 그랬더니 그 이후에 이제 요걸 못 갚았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해가지고 경매가 진행이 되었는데, 경매가 진행이 되면 얘는 2천만 원은 더더욱 받아갈 수가 없겠죠. 그쵸? 없으니까 여기 주택 임차권을 전부에 대해서 2천만 원 설정했어요. 2천만 원 2014년 11월 28일 날 경매가 진행돼서 이 사람이 계속 여기 있어야지 뭐 소액으로든지 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늦게라도 2015년 3월 13일 날 나는 주택 임차인이며 요거에 대한 그거를 확정 지어 놓겠다. 유지시켜 놓겠다 해서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그 얘는 사실 그러면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요 부동산에 이런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공시하는 내용이죠. 얘가 말소기준 권리가 돼서 다 그 말소가 되지만 얘가 못 받은 2천만 원은 서울시 안에 2009년 4월 8일에 근저당에 설정되어서 6천만 원 이하의 세입자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을 먼저 배당해 주죠. 얘는 2천만 원 다 받아올 수 있어요. 다 받아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받아올 수 있냐? 배당 기일까지 이 집을 지키고 점유하고 있어야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임차권 등기를 정부에 대해서 명령을 했더니 2015 카기의 181이라는 게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그 사건 번호예요. 그래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등기를 해놓고 이 사람은 집을 이제 비워 나갔겠죠, 그렇죠? 비워 나가서 요 부동산을 만약에 뭐 입찰을 목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6,600만 원짜리인데 요때 이건 상속받은 거라서 6,600만 원인데 지금 4,39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땅값으로만 치면 굉장히 싼 거예요, 그죠? 3천만 원이 묶여있다 생각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가지고 여기 임차권 등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큰 금액이든 소액이든 임차권 등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 이후에 이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집을 비워놓고 나갔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소액 임차인도 적용이 안 되고 임차인으로서 대접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임차인, 이 부동산은 도봉구 여기에 있는 이 임차인은 여기 보시면 기타 사항에서 공부상 이건은 목적 부동산의 전입세대주 전 경수기 실제 점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열쇠공을 데려가서 문을 열어봤대요. 열어봤더니 안에 가재도구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등기상에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사를 나간 거잖아요, 그죠? 나가서 그 이제 공실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지하 주택이고 또 88년도에 지어져서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거는 누군가 요 중에 누군가가 조금 뭐 아니면 뭐 건축을 하고 싶은 사람이나 조금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를 사고 요런 걸 하나 사면은 전체를 개발하기에 되게 좋아지는 부동산이 될 수도 있어요. 요런 거를 보실 때는 요걸 보시면 돼요. 전체가 140평밖에 안 돼요. 요 땅이 140제곱미터. 140제곱미터면 3-2 42평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이 대지가 42평. 42평짜리는 사실 건물을 짓기는 조금 좁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 임차인을 찾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렇게 노후된 주택 땅 지분을 가치로 해가지고 입찰을 할 때는 요거를 눈여겨보시면 돼요. 내 지분만 뿐만 아니라 40몇 평 갖고는 다시 재건축하기는 조금 애매한 규모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시면서. 그래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렇게 그 우선순위하고 우선 변제 순서하고 상관없이 소액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변제해주는 적용 범위가 있는데 그때 유념하실 거는 그 담보 설정이 언제 되어 있는 부동산인가를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를 해도 그렇고 임대차 계약을 해도 그렇고 그 당시에 그 대출이 되어 있는 부동산,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적용 범위를 적용해야지 소액 임차인에 해당된다는 거, 그죠? 예, 지금 요즘에는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임차보증금을 지키는 것이냐, 그죠?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금액을 최우선으로 변제해주는 양 하지만 서울 시내에서 9,500만 원 이하짜리 그 전세도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해서 한 10분 쉬었다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고 다른 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